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3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숭입니다. 아, 더워요. 네. 너무 더워요.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길을 못 나가겠어요. 네, 이렇게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는데 폭염주의보 발동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렇다를 녹음하려고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여긴 그래도 좀 시원해요. 무더위 속에 어떻게 다들 안녕히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찬희쌤입니다.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니까 네.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솔직히 일할 때는 더운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길거리나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실내라고 해도 이제 공장이나 작업장은 안이 워낙 더워서 그 그쵸. 열기 때문에 에어컨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여름 휴가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우리 연구소도 휴가가 있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소장 슈퍼바이저입니다. 뭐 휴가 있겠죠. 있고요. 네, 듬뿍 휴가 써야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근데 휴가를 듬뿍 쓰면 휴가 중에는 이렇다 방송 어떻게 하죠? 방송도 뭐 휴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유프로님은 지금 너무 뜬금없이 이렇다 걱정만 하시고 계시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다고. 뭐 기승전 이렇다예요. 네. 우리의 중요한 삶의 하나죠. 이렇다는 제 생활의 중심이다시피 합니다. 네, 그건 말이죠. 삶을 좀 신축적으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휴가 기간이 분산돼서 팀이 잘 구성이 안 되면 쉴 수밖에 없고요. 좀 짧게 압축적으로 휴가를 같이 쫙 가면 뭐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휴가를 짧게 압축적으로 가라고요? 아니 아까는 듬뿍 주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짧게 압축적으로 얘기가 좀 얘기가 다른데 달라지는데 이거. 네. 듬뿍으로 하죠. 네, 족보로 우리는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게. 네네, 제가 공식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다는 쉬지 않고 매주 방송을 하려고 하나 음. 혹시 휴방이 되면 모두 듬뿍 휴가를 쉬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이거로 끝내고요. 네, 이번 주에 시사경제 뉴스부터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프로님. 예,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이후에 최대 규모인 20조 엔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기본 단위가 그냥 조인가 봐요. 조. 20조, 네. 20조에다 거기다 N이잖아요. N이 그렇죠. 네, 그럼 얼마예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14조 원에 해당합니다. 뭐 당연히 감을 잡기가 힘드시죠. 그 일본의 2015년 총 예산이 대략 96조 엔입니다. 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배 해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0조 원. 예, 우리나라 총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386조 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의 추가 경정 예산액이 우리나라 예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의 추경만 그 정도. 그럼 정말 예.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일본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일본의 경제 규모가 크고 네.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도 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참에 한번 일본 경제 규모와 한국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죠. 아까 일본의 1년 예산이 1,000조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386조 정도 됩니다. 약 2.6배 정도 되죠. 우리나라의 2.6배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4조 달러입니다. 이건 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조 달러. 일본의 GDP는 4.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약 2.9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우리의 2.3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인구, 예산, GDP 모두 2배, 3배? 그 네, 정도 그 사이네요. 사이네요. 예. 근데 찬희쌤, 일본이 이렇게 그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이렇다가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몇 차례 다루었잖아요. 네. 예, 아베노믹스 딱 하면 숭이 씨는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 세 가지 화살. 네, 그게 아주 좀 인상적이었죠. 세 가지 네네. 화살. 예, 예, 대단하십니다.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네. 첫 번째가 이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 돈을 막 푸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 네.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구조 조정이 될 텐데 이제까지 아베 정부는 이제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주로 해왔잖아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브렉시트가 일어난 직후에 모두 물거품이 산산이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죠. 갑자기 엔화가 확 올라갔죠. 예, 그렇죠. 예. 엔화 약세를 목표로 지난 4년 동안 총 200조 엔을 풀었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추경 예산은 20조 엔이었는데 네. 지난 4년 동안 200조 엔을 이제 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4년 동안 힘들어서 떨어뜨린 엔화인데 영국의 EU 탈퇴 찬반 개표 4시간 만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99엔까지 떨어졌어요. 달러당 엔화가 100엔선 아래 내려간 것은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랍니다. 약한 엔화를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네. 갑자기 강한 엔화가 딱 돼버린 거죠. 아마 125달러 이 정도까지 예. 갔을 겁니다. 지금은 106 정도 돼요. 예. 어쨌거나. 사고는 영국이 치고 일본은 의문의 일패 그런데 4년 동안 기껏이 막 공든탑이 4시간 동안에 도로암을 네, 4년 공부 됐던 도로함을 다 부리죠. 예.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딱 쏠려는 거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또 강력히 펴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프로님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일본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약 250%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세계 1등이죠. 네네. 근데 추가적인 1등.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가능한가요? 예, 일본 정부도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채권의 금리는 지금 현재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비록 250%에 달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나라들과 유로존의 나라들과는 달리 통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성장이 촉진된다면 세수가 증가해서 재정 적자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년간 정부 부채가 약 60%에서 260%까지 250%까지 네. 즉 200%가 증가할 정도로 재정을 지출했는데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인 거죠. 하지만 아베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럴 거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언젠가는 극복할 텐데 네. 어떻게 극복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번 국내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2015년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3년 내 최고치인 18.5%로 나타났습니다. 조세 부담률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네. 경제 규모, 즉 GDP의 견준 국민세 부담, 보통 국세와 지방세죠. 요 비율을 가리킵니다. GDP 대비 세부담. 지난해 조세 부담률이 이제 18.5%라는 것은 사람하고 이제 법인체는 이제 회사죠. 네. 이게 이제 100만 원을 벌었다면 18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조세 부담률이 18.5%라면 그 사회보험료를 뺀 OECD 순조세 부담률 평균이 26% 정도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근데 그것도 또 3년 내 최고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네. 그 전엔 더 낮았다는 얘기네요. 네네.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조세 부담률이 2007년에 19.6%로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좀 높았던 거죠, 지금보다는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서 조세 부담률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17.9%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조세 부담률이 조금씩 늘었어요. 뭐 네. 비과세나 감면을 좀 축소한다든가, 뭐 지하 경제를 좀 양성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아직 못 왔지만 그 수준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세수가 네. 어떻게 늘어나느냐? 주로 근로소득세하고요, 개별 소비세에서 주로 세수가 늘어났어요. 법인세는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 늘어나는 와중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지난 3년간 11.6%가 늘어났고요, 개별 소비세는 14.5%나 늘어났답니다. 맞아요. 그 월급쟁이들이 그 삥을 뜯기는 데는 원청 징수가 참 그렇죠. 뜯어가기 좋죠. 예. 힘들죠. 네. 네네. 근데 개별 소비세는 왜 그렇게 늘은 거예요? 담배 때문이죠. 담배. 예,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는 그 힘든데요. 그러니까 담배값이 일괄적으로 2,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 하던 담배는 4,500원, 2,100원 하던 담배는 4,100원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400원 아끼려고 지금 4,100원짜리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이게 80% 이상인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4,500원 안에 3,300원이 있어요. 세금. 3,300원짜리가 또 싸구려가 있어요. 세금입니다. 3,300 싸구려. 이렇게 마주보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네. 저쪽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셨어요. 우리가 남북 분당의 상황 같아요. 흡연과 비흡연으로. 예. 아주 저는 담배를 이제 안 딱하네요. 피는데 네. 어쨌건 이렇게 근로소득세와 이제 개별소비세가 느는 와중에 네. 법인세는 오히려 0.7% 감소했어요. 아 세상에 맙소사. 네. 그럼 조세를 통해서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건데 사실 조세의 원칙을 얘기할 때 이건 아담 스미스조차도 조세 재분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세 부담률이 꾸준히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 이 부담률 자체는 아직은 복지 재원 경기 활성화 재원을 마련하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총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옳을 텐데요. 이유는 복지를 조세로 부담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형으로 유지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아예 조세 부담률 아까 2015년 18.5%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시켜서 국민부담률 또는 총조세 부담률을 계산을 하면은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6%입니다. 24.6. 근데 OECD 국가 평균은 34.4%예요. 이게 약 10% 낮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꼴찌가 세 번째입니다. OECD.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율 인상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율의 추가 인상이 좀 필요하다. 증세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또 그 증세가 담배 가격 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간접세 증세에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직접세를 올려야 된다. 이 직접세 비중을 올리고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을 올리고 누진 소득세로 개편하고 자산과세를 늘리고 등등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야 뭐 당연히 필요한 거겠고요. 네, 세금은 자고로 제대로 걷고 제대로 잘 써야 될 텐데요. 네네. 자, 이제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영어로 베이직 인컴. 소장님 독일어로는 어떻게 해요? 그룬트 아인콤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룬트 아인콤멘. 그룬트 아인코멘. 아 어렵네요. 이번에 독일에서 그 브레멘시 의원 가브리엘레 슈미트 씨가 네. 잠깐 왔었어요. 그 많이 안내하셨죠? 힘들었어요. 대화가 안 돼서 거의 의성어 의태어로 의사소통을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네. 우리가 이렇다 23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다뤘던 주제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다뤘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우리 슈퍼바이저님께서 10년 이상 기본소득 운동을 해오셨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연구소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16차 대회를 공동 주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당분간 매달 1회씩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우리는 너무 이렇게 친숙한 거라서 네. 당연히 했을 줄 알았는데 소장님 아, 네. 우리 기본소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안 얘기를 했어요? 네, 언급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라벤토스 네, 그 번외편 그때. 특집에서 조금 했더라고요. 네. 근데 유프로님 기본소득이 예. 요즘에 핫하잖아요. 핫한 예. 이슈가 됐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사실 유명해질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럭무럭 자라고 조성되고 있었던 거죠. 저성장 그리고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대, 자동화 등의 사회적 현상들이 그런 기본소득이 유명해질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6월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큰 계기가 된 것 확 같고요. 불을 질렀죠. 네. 네.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거론하셨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도 참가하셔가지고 네, 기획실을 대회사까지 하셨잖아요. 네. 축사. 축사까지 하셨죠. 네. 그런 역량 때문에 큰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 사회당, 지금의 노동당, 녹색당 등이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군소 원외 정당이라 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알파고 바둑대에도 맞아요. 영향을 그쵸, 기본소득 미칠 얘기가 것 나왔었어요.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마저도 네네.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네네. 초당적 국회 연구 모임인 어젠다 2050에 기본소득을 의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네. 예, 지난 4월 8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본소득 검토를 권고하는 권고했습니다. 사실 저 입법조사처에 우리 연구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갔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너도나도 뭐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내 일각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 아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 기본소득이 정말 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인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참석차 방한했던 네. 독일 이제 제1야당이죠. 네. 독일 좌파당 대표 카티아 기핑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기본소득 하이제킹이다. 기본소득 납치다 이거죠. 예. 원래 하이제킹이 비행기 납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또는 기본소득 상표권 도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운동은 이제 개념적으로만 해도 수백 년이 됐고 현대적 운동이 전개된 것만 해도 수십 년이 넘었거든요.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1986년에 생겼으니까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진행된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계속 반대하거나 또는 이제 완전히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인기를 끄니까 살짝 올라타는 거죠. 뭐 올라타서 함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건데 좋은 거죠.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올라탄 다음에 이제 개념과 내용을 이제 변조하는 거죠. 네. 자기들에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소득이 뭔지, 왜 필요한지, 기본소득에 꼭 갖춰야 할 요소는 뭔지 이런 거 이제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짜잔. 짜잔. 진짜 기본소득 감별법.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가짜 기본소득, 상표권이 도용된 무늬만 기본소득, 네네. 뭐 이런 것들과 짭퉁이. 네네 진품 명품 기본소득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완전 약장수 같네요, 진짜. 그러면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상임이사로서 기본소득 운동을 10년 이상 해오신 우리 슈퍼바이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네,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란 국가 등 정치 공동체로부터 개별적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준다. 이걸 이제 개별성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네, 개별성. 사회 구성 모두에게 주니까 보편성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현금 이전이 노동 여부와 무관하고 일체의 자산 심사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무조건성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원칙을 더 덧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충분성 기준입니다. 즉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인간다운 삶에 충분하고 사회 정치적 참여와 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뭐 이 기준은 이번 비엔 대회에서 기본 정책으로 채택이 됐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4원칙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충분성. 근데 이게 보통 매달 지급하는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는데요. 이제 솔직히 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가? 이제 이거는 의문일 것 같아요. 이렇다 해서 여러 번 다루기도 했고요. 맞아요. 뭐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또 대중의 빈곤은 가속화되고 구매력은 고갈되고 이제 뭐 양적 완화니 마이너스 금리니 뭐 무슨 짓을 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완전 고용은 또 이제 꿈처럼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함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걸 또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그 숭희 씨가 전문가적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가신 것 이렇다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다 이제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하시다 같아요. 보니까 실증적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서당계 3년이면 네. 없는다고. 요즘은 네. 뭐 경제신문을 읽으면 모르는 게 없다고 그러시대요. 아니요, 아니 좀 알아먹는 게 있다고 한 거지. 과장을 하세요. 네, 저 개별성은 100% 지지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가족 내 부당한 권력 관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맞아요. 들거든요. 부당한 가부장제가 그렇죠, 그렇죠. 약화되겠죠. 보통 경제적인 약자들이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아마 철옹성 같은 가부장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롭고 건강한 민주적인 가족을 세워나가는 이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느낌이 팍 오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별성은 이제 지지를 하는데 무조건성과 보편성이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아니 이런 금수저, 슈퍼 울트라 부자한테까지 줘야 되나? 뭐 지금처럼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만 주는 것 뭐 이런 건 아니라 해도 기본소득은 중산층까지는 다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재벌한테도 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이건희 문제가 씨한테도 줘야 되느냐 네, 저 이재용과 이부진한테도 줘야 되냐 네, 이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예, 그 당연한 문제 제기인데요. 그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이 현재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 더 나아가 뭐 중산층까지도 다 빼고 저소득층에만 몰아주는 복지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이제 주장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네네. 사실 기본소득이 재원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 말이 맞고 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더욱더 뭐 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르피아 팔매의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일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론입니다. 그 코르피아 팔매가 사람 이름이에요? 예. 두 사람인가 봐요. 팔매 수상도 있었고 아. 이 이름은 꽤 알려진 이름이죠. 네. 근데 이 내용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 복지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가? 예, 왜 그런 그러니까 건가? 네. 뭐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고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몰아줄수록 그 사람들보다 덜 가난한 계층에서는 네. 분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반대할 여지가 있죠. 그렇죠. 네.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재분배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역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제도 하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한다고 해도 차상위 계층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재분배의 규모는 작아지고 재정 지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충분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논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으면 저항도 없다. 이런 얘기요. 예, 바로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뭐 알겠고요. 무조건성 원칙. 그러니까 자산 심사도 하지 않고 노동 등 기본소득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준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낙인 딱 찍는 거. 예.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그 선별복지 시스템화에서는 네. 일단 수혜를 받으려면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는지 입증을 해야겠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 내가 노동력을 열심히 노동하려고 하는데 왜 노동력이 상실돼 있는지 뭐 이런 거 네.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입증과 심사 과정 자체가 수혜자 자신이 나고자 하는 그런 자기 규정, 패배자라는 그런 낙인을 스스로 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선별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순간 이 고리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빈곤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별복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온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거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받고 살더라. 그래서 이제 낙인이 되는 게 싫어서 복지 심사를 피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럼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그냥 그런 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대개 저소득층이 교육 수준이나 정보력이 낮은 계층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 그냥 보편적으로 주는 거면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렇죠. 거꾸로 이제 약삭 빠른 사람이 자격도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대상자가 돼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결과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때 많이 그렇죠. 나오는 무슨 네. 복지재단이 비리 같은 거 이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제도 자체가 없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성의 원칙 이걸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네, 선별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성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비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 행정 비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행정 인력을 필요로 한다. 심사도 해야 되고 분류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방문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어요. 아니 국가가 지금 안 그래도 고용이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고용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공무원으로요? 근데, 공무원 행정 비용이라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국가는 어쨌건 이것을 복지 체계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많은 홍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가능하면은 그런 어떤 복지 체계가 복지가 있는데 해당이 신청하세요. 되는 선청하세요 등등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이번에 인도의 사라트 다발라죠. 예.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험했었죠. 취약계층의 일원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원의 중간 처리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뭐 이거 상당히 배보다 효율적인 배부르네요. 거고요. 네. 인도가 네. 만약 그렇다면 아, 이것도 효율적인 거예요? 유럽의 경우는 더 많이 듭니다. 아, 제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효율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 관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료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체계 자체가 관료화되고 복지 체계의 이 참여도 이런 게 떨어진다라는 게 두 번째 선별 과정에 대한 두 번째 반론입니다. 제가 그 프랑스에서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네. 주택 보조금을 받았어요. 외국인한테까지도 주니까 참 좋은 제도죠. 네. 그 알로카시옹이라 그러는데 네. 그걸 받으려고 하면 1년간 학생이니까 공부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 집에 있는 노트를 다 싸가진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대학에서 재학 증명서 이런 거 떼가지고 가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수업을 듣는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응. 논문 쓰는 과정이니까 네가 진짜 논문을 쓰느냐. 그러니까 어. 줄친 책까지 가져가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맨날 술 먹고 논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도 더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올해 네네. 거리에서 이제 기본소득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캠페인하고 이제 피켓 들고 막 있는데 자세히 지켜보시던 아저씨 한 분이 딱 와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네. 아니 얘기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부자한테도 주냐? 우리 같은 사람한테만 주지?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00만 원 버는 분은 지금보다 10만 원 더 내시고 네. 증세죠. 그리고 50만 원 받아가시고 네. 400만 원 버는 분은 40만 원 더 내시고 50만 원 받아가시고 네. 1000만 원 버는 분은 100만 원 더 내고 50만 원 받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일부러 이제 네네네. 누진세가 아니고 네. 소득의 10%를 정률세로 지금보다 더 낸다는 원리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거 좋네.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라고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요걸 아마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내가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난 시행되면 딱 안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이 받더라도 이게 분명히 소득 재분배구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이 사실 세금에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계산하죠. 예. 역시 찬이쌤 역시 명강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떨쳐 보이시는데 네, 이해가 확 되네요 진짜.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각도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결국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응. 예. 아 그럼 부자들이 이걸 가만 있겠어요? 수용할까요? 자기들 손해를 보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이제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있었죠. 그때 이제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당도 황당하게도 이제 무상급식은 중산층과 부자들도 받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을 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예. 그랬죠. 그때는 새누리당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한 무슨 네, 당이었죠. 한 무슨 당. 네. 뭐 당도 뭐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저는 아직도 뭐 신한국당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부유층이 이렇게 주장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얼핏 보면 도덕적이고 자비로워 보이는 그렇죠. 선별복지 주장이면에는 예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복지 주요 비용은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보편복지 확대, 네. 그를 위한 정세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네. 기본소득론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그럼 왜 부유층은 그런 손해를 봐야 하느냐? 저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소득 불평등도가 급속히 심화되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부유층에게 더 행복하고 안전한 국가가 될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미의 예를 들어보면 네. 남미의 어떤 국가는 유괴, 그렇죠. 유괴. 유괴업이 주요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 납치요? 네. 예, 그렇죠.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나누어지는 사회는
이렇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때 부유층은 자기가 번 돈의 7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그것으로 이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지켜낸 거죠. 예, 체제를 지켜낸 거죠. 네. 예. 저는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부유층이 꼭 치러야 할 필수 비용이라고 부유층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헛소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예. 네. 유프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워렌 버핏이 생각나는데 워렌 버핏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잖아요. 네네. 항상 자기 같은 부유층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라고 이제 부르짖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참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네. 실제로 자기 회사 직원하고 자기하고 막 세율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 직원들이 나보다 세율이 더 높아. 뭐야 이게 이렇게 막 실증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사실 미국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예, 기본소득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부유층도 이런 좀 사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런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네.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 자체가 기본소득 없이는 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고 한국의 수출은 이미 절벽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내수로 경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채 의존적이었죠. 가계 부채는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소득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은 기본소득인 거죠. 기본소득 이외의 소득 기반을 형성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자리를 지금 같은 세계 경제 저성장 시대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빈곤층이나 부유층이나 이 파국 직전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에 대해서 다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충분성 원칙이 남았는데요. 그럼 이 충분하다는 기준에 부합되려면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가 좀 상당히 높아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얼마 정도 주면 충분하다고 할까요? 1인당 국민소득 있죠? 네네.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소득이 될 텐데 그거의 50%는 줘야 충분하다. 이렇게 절반.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사실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뭐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 빈곤선이다. 영어로 poverty threshold라고 하는데요. 최소 빈곤선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빈곤선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보통 평균이 아니고 중위소득 소득을 쫙 세우면 이제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 거죠. 중위소득의 50% 내지는 60% 수준을 보통 빈곤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낙령 교수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위소득이 연간 1,074만 원. 월로 계산하면 89만 원 남짓이었어요. 참 이거 88만 원 세대란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졌던 게 참 이게 그때 우석훈 씨가 정확히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닐 텐데 느낌으로 말한 것일 텐데 그렇죠. 그게 대충 수치가 맞았어요. 89만 원. 근데 평균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평균이 1인당 아니죠. GDP는 3,34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3,000이 넘는데 중위소득은 1,00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만큼 빈부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어쨌건 이제 1,074만 원 월 89만 원을 50%로 계산하면 월 45만 원이고요. 60%로 계산하면 월 54만 원 정도가 충분성 최소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인당이죠? 네, 1인당입니다. 개별성 원칙. 그러면 이제 뭐 한 가구에 성인 3인 가족이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54만 원이면 곱하기 3에서 한 160만 원 162. 좀, 162만 원 이렇게 됐네요. 네. 뭐 괜찮은데요. 네, 넉넉하진 않지만 뭐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분명히 네, 이게 탈출할 수 중요한 있을 것 거예요. 같은. 네, 인간으로서 네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노동은 분명히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정도 기준, 그러니까 최소한 빈곤선 이상이야 인간다운 삶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은 액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좌파당이라든지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좀 더 높은데요, 이거보다. 왜 높으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회정책 참여에 충분해야 된다는 기준을 더 넣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회정치에 참여하고 문화적인 참여를 하려고 그러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곤선 이상의 생계비 플러스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액수 이걸 더한 겁니다. 그래서 대강 1,000유로 정도 13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이요? 1인당. 이야.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이 주려면 이게 보통 한두 푼 가지고 안 되고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미성년자 기본소득을 성년의 몇 프로로 하는가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많은 모델들은 절반으로 한다든지 네. 지난번에 오신 라벤투스는 절반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3분의 1로 주죠. 3분의 1로 주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월 54만 원씩 준다면 연간 324조, 음. 월 45만 원 주면 연간 270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얼추 따져서 300조다. 그럼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 재정 기반을 좀 유형화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조세형과 공동소유, 그러니까 커먼 오너십 유형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세형 경우에도 직접세 중심인가 간접세 중심인가 자본소득 증세인가 보편 증세 위주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요. 또 동일세율, 플랫 네. 탁스 또는 이에 근접한 방식인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누진세로 할 건가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세형만으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최고치도 아니고 OECD 평균보다 10% 낮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을 이 총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거겠죠. OECD 평균치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몇 가지 예산 절감을 한다 그러면은 250조 가량의 재원은 충분히 마련이 됩니다. 그렇죠. 좀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 더 많은 재원이 마련이 되겠죠. 250조 정도의 재원이면 약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고 40만 플러스 원. 40만 원까지 주면 다 써야 되고요. 네네. 이 토마스 스펜스가 얘기를 할 때 재정의 3분의 2 정도를 쓰는 게 옳다.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분의 1 기본소득에 쓰고 나머지 재정을 공공복지, 그렇죠. 공공인프라 확충에 쓴다 그러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대충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게 뭐 34% 정도에서 되는 게 아니고 6에 70%까지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30만 원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실상 5, 60만 원, 즉 빈곤선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려고 하면요. OECD 평균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는 거나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나 상당히 큰 조세 반발이 생길 수도 조세 있습니다. 저항이 생길 수 있죠. 이건 물론 부유층들의 조세 저항이겠죠. 신모든 난리가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은 아직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도입 모델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는 강한 모델이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지급 액수가 불충분하더라도 약한 모델,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약 30만 원 정도를 도입을 한 다음에 충분한 기본소득을 목표로 해서 접근해 나가는 단계적인 전략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그 의의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 먼저 충분한 기본소득을 목표치로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좀 우려가 덜한 부분이지만 공공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 유럽의 국가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기존의 사회복지 축소를 통해서 재정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회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같이 가는 거고요. 기본소득의 선구자 중에서 두 사람을 드는데 보통은 토마스 페인과 토마스 스펜스죠. 토마스 스펜스가 사실은 모든 연령의 기본소득을 줘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토지에 과세해서 그걸로 공공인프라와 기본소득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2015년 예산이 384조잖아요. 네. 네, 이제 30만 원씩 주려면 250조가 필요하다. 그 정도 필요하죠. 예. 근데 물론 지금 현재 기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이미 지출되는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 200조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0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바뀌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183조 정도 기본소득 예산인 거고요. 예, 예. 나머지는 이제 의료, 교육 등에다가 공공복지에 쓰는 것까지 합쳐서 250조 정도를 쓰면은 공공인프라는 유럽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좀 있습니다. 높여가자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고려해서 약한 기본소득 모델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자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자 이제 그다음에 그럼 공동소유에 입각한 재원 조달 방법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산 기업에 대한 공동소유 형태,
뭐 생산 기업의 지분을 국가 갖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금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기회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방대하죠. 네. 알래스카 예만 한번 들어주시죠.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예인데요. 맞아요. 충칭도 있군요. 충칭 모델과 알래스카 모델인데요. 알래스카의 석유는 알래스카의 공동 소유이고요. 석유 이득에 근거해서 그 석유 이득을 전 국민한테 아니죠. 전 알래스카 주민. 나눠주는데 주민. 그걸 석유 이득을 가지고 일단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알래스카 연구기금의 금융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게 그 자체로는 배당형 기본소득이라서 저는 찬성하는데요. 이 긍저 이 자산이 네. 하필 석유다, 이 반생태적인 반생태적이네요. 석유다라는 거하고 또 이게 들쭉날쭉하다라는 석유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죠. 그래서 공유자산형을 할 경우에도 조세형을 결합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네, 오늘 그냥 맛보기로 알래스카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시고 네. 하긴 뭐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기본소득의 주요 개념과 기본적 문제 제기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훌쩍 양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 일하지 않는데 돈을 준다. 이걸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노동윤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모럴 해저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모럴 해저드가 너무 유행해요. 네. 이게 아주 전문적인 경제학 용어인데 그냥 도덕적 해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해이라는 뜻으로 그냥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네네. 용어의 원래 뜻보다는 검찰이 뭐를 해줘도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그래갖고 정말. 민정수석인 것 같은데. 그분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네,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활동 가운데 네. 사실 임금 노동은 4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 육아, 돌봄, 봉사활동 등은 임금 노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고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이제 활동인 거죠. 네. 임금 노동에만 소득이 주어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 모든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노동의 관점에서만 봐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미 고용과 소득의 연관관계는 상당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이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선진국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로 인해서 부족한 소득들은 국가가 복지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노동소득으로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뭐 안 그래도 저성장 혹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인공지능, 알파고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실업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수 없고요, 말이에요. 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용과 소득 관계를 깨트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고용과 소득의 관계는 무너졌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본소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간혹 그 기독교 신자 중에서 네, 예수님이 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면서 이제 기본소득에 반대 논거를 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더니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그런 말은 성서에 없다는 거예요. 성서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네. 일하려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죠. 네. 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거하고 네.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먹는 건 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일하려고 해도 일이 없는 시대며 일하지 않는 자라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슈퍼바이저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성서 어디에 나와요? 슈퍼바이저님 어디 나온다고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흔히 데살로니카 후서라고 말하는 건데요. 네네. 그게 예수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수가 직접 한 말 산상수훈 등에는 노동보다 오히려 사랑 이런 것들 더 훨씬 강조하죠. 아무튼 뭐 바울의 말이긴 하지만 성서의 말씀이긴 합니다. 네. 되게 발식하시네요. 이렇게 교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다니시는데 이걸 다 하시네요. 아 이번에 그 기본소득 대회 때도 카톨릭과 기본소득 그런 거로 주제 발표하셨죠 아마. 진짜요? 아니, 제가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봤고요. 주제 발표를 할 정도의 주제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다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에요. 네. 제가 또 영어가 좀 더 그쵸. 관심 있어 영어로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If a man 네. will not work, 네. he shall not eat 이렇게 써 있어요. if 자리에 will이 붙어 있으면 네. 의지라고 의지죠. 하거든요. 의지. 예. 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으려 한다면이에요. 네, 네. 주절에 쉘이 있거든요. 그럼 3인칭에 쉘이 붙어 있으면 스스로 먹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먹을 건 주지 말라. 이런 못 먹게 될 뜻이에요. 거다, 예, 뭐 이런. 못 먹게 해라 그런 뜻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개역 성경 번역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예, 좋은 번역입니다. 예, 어쨌건 결국 성서적으로도 기본소득은 매우 조화로운 구상이다. 성서적으로 합치된다.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기본소득을 주면 근데 일하려는 의욕 자체, 노동 의욕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실험들 보면요. 물론 이 실험이 저개발국 그러니까 인도나 나미비아 등에서 한 겁니다. 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소득이 지급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을 준다 해도 네. 이게 빈곤선을 넘고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최초의 도입 모델에서.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에서도 선진국 경제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즉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지만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할 수는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 시간 단축이 나쁜 거냐 그러면은 개별적인 노동 시간 단축이 전혀 아니죠. 지금도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 아는데요. 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안 된 거죠. 맞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의 감소는 없어야 되니까 받던 월급 그대로 받고 노동 시간만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사측에서는 동의해주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 시간 단축이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만큼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노동 시간 단축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가 시간도 생기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도 더 많아질 거고 행복 지수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 사실 저성장 그리고 이 생태적인 한계 속에서 네. 일자리가 생산 시설을 늘려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일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일자리 대책인 거죠. 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소비 절벽인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어디다가 물건을 상품을 수출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일자리를 늘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선진국 경제에서는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욕망이 생길 수 있다. 이 욕망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긍정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프랑스 사람의 기본소득책을 보니까 20세기는 이렇게 말했대요. 모두가 일하기 위해서 조금씩 덜 일하자.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는 예, 예. 슬로건을 거꾸로 바꾸자는 거예요. 네. 모두 조금씩 덜 일하기 위해서 덜 일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예, 예.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좀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연구소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구나. 연구가 많이 돼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면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가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에게나 이해시킬 수 있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네. 앞으로도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초 혹은 뭐 근본적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기본소득 이론가마다 이제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국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페인의 주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페인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권리이며 네. 공유지로부터의 배당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인은 대지와 자연은 누구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공동소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토지의 사유를 또 인정하더라도 공유자로서의 권리에 근거하여
정치 공동체가 토지 사용료를 받아서 네.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 아까 알래스카 모델이 약간 그런 걸 네. 띄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은 어느 날에 와서는 디지털 공유주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죠.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주장은 기술 혁신의 90% 이상이 과거에 축적된 공통의 지적 자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다 70%의 세금을 매겨서 기본소득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공유주의 배당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공유지 생각을 조금만 좀 예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아까도 나왔죠 알파고. 네. 네. 알파고가 왜 바둑을 잘 둬요? 그렇죠. 기보의 입력해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이제까지 있으니까. 기본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 알파고를 갖고 구글이 만약에 돈을 번다면 음. 그 돈을 버는 상당한 원천은 이때까지 인류에 집적된 그쵸, 노동의 그- 역사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인류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구글 번역기 많이 돌려보는데 네. 최근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독일어를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영어로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요. 스페인어도 프랑스어 기가 막히게 번역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번역의 원리가 뭐겠어요? 그 자기들도 스스로 공개했죠. 그렇죠. 이때까지 번역된 수많은 문서를 자기들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 대 단어로 대응시켜 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법이라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수많은 번역문을 검토해서 비교 검토해서 그걸 갖고 최적의 어떤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나와요.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번역문이 적은 경우는 번역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구글의 서비스. 그거로 사실 구글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많은 돈을 버는데 광고비라든가 이거 사실은 인류에 집적된 노동에 기초한 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그걸 함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소득으로 나눠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지성적인 양심 그런 거에 관한 맞물려 있는 그 얘기 같기도 해요. 또 다른 주장들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보충하자면 뭐 데이터 연구기금을 걷어가지고 네. 그것을 베이직 푸드 인컴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죠. 네. 물론 뭐 다른 이제 기본소득 이론들도 있는데 네.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갈래를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하나는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이죠. 물론 페인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스 스펜서 둘 다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배당이론의 기초이고요. 그 사람들이 왜 배당이론이 기초냐면은 지구와 대지는 인류 모두의 공유였다라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결국 기본소득은 시민의 물질적 독립성의 기초고 이게 없다면은 이런 시민들이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빈곤이 확대되고 프레카리아트가 등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붕괴시키는 것이다라는 논리죠. 주로 지난번에 저희 연구소 초청으로 왔던 네. 스페인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인 다니엘 라벤토스 그와 이제 동료인 이번에 카사시스. 다비드 카사사스 등이 이런 카사사스. 입장이고요. 그 외에 이제 페티트 같은 공화주의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좌파당의 카터 키핑 의원도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이번에 기조 발표를 했고 독일 좌파당의 입장도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 서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2009년에 한국의 정당으로서 최초로 사회당이 기본소득 강령을 채택했는데 그거 역시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그때 네. 부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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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번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했던 저도 같이 총회에 있었는데 벨기에의 판 파레이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86년 벨기에 루뱅에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창립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제가 이제 백발이 됐는데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의 기초라는 겁니다. 형식적 자유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실질적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현물로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의료, 교통, 유로, 교통, 교육 같은 거 이건 이제 필수적 현물인데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현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현물이니까 현물로 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예, 뭐 공공교육이라든가 뭐 교통 무료 교통권이라든가. 네. 근데 예를 들면 말이죠. 기본소득이 XX 식당 식권으로 만약에 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은 XX 햄버거가 먹고 싶어. 네. 그러면 또는 한 끼를 굶고 책을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물 지급은 이런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레이스 씨가 현금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총회에서도. 그래서 현금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금액 한도 내에서 실질적 자유를 주고 그 실질적 자유에 해당되는 책임도 주고
자율적인 주체를 격상시킨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소비를 장려하면 사회 전체에 큰 편익이 오는 것을 현물로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 물론 에너지 없으면 우리 얼어 죽거나 뭐 더워서 쪄 죽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에너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줄 경우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꾸로 네. 소비를 좀 저소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평등한 분배라는 입장에서 주긴 하되 현금으로 주는 게 옳겠죠.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조금씩 아껴뒀다가 아꼈다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각자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해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은 네.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다른 사회 경제적 제도들의 개혁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노동시간의 단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나온 이야기지만 만약 노동시간의 단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술 발달이 계속 일어난다면 엄청난 다수의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만 주고 일부가 부를 독점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SF 영화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적 보완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기본소득은 이게 이해관계로가 다 다른 다수 대중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기표다. 이 점을 좀 말하고 싶어요. 정규직 노동자건 비정규직 노동자건 상인이건 알바건 업주건 기본소득이 모두가 똑같은 이익을 보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최고 부자들만 좀 더 내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슬로건 아래에서 저는 깨진 대중의 연대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찬희 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유프로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프로님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 말씀 더 붙이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인데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그 기본소득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노동과 기본소득이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발표한 사람이 최저임금 없애고 기본소득만 도입하자 그랬습니다. 저하고 정반대의 이 발표를 같이 했던 건데요. 이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소득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동법적인 규정들 그리고 경제 정책 전반, 금융 정책 이 전반에 대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윈도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파국에 빠진 신자유 시대를 넘어서 다른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캐피탈리즘을 바라보는 이 창 또는 출구, 문 이런 거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이제 들어봤는데, 네, 저는 모든 캠페인은 대중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접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혁명은 아다리다 생각하거든요. 아다리? 네, 다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맞아 떨어져야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그런 이제 아다리를 맞아 떨어지게 하는 중요한 그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다리는 바둑 용어가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다리가 맞는다 어른들이 많이 바둑용어는 아다리. 아다리인가? 아다리 친다. 어쨌든 간수. 간수. 근데 어떻게. 그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비속어로 쓰면 항상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